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근데 여기 한국 맞아? 독일에서 온 한 유학생이 한국의 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복통으로 응급차에 실려간 이 청년은 가족에게 마지막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병원은 진짜 믿기지가 않아. 살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카스 슈나이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구해준 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실화입니다. K-팝 팬으로 시작해 한국 유학까지 오게 된 제 여정. 그 마지막에는 뜻밖의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BTS의 무대 영상,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가사 속 철학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러브 마이셀프라는 문구는 당시 우울증으로 힘들던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년 반 후에는 실제로 서울의 모 대학 생명과학부 교환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서울 생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의 정시성, 편의점의 다양성, 심지어 캠퍼스 안에 있는 도서관에 규모까지 모든 게 독일과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매일 카카오맵을 켜고 이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들과 신촌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친구가 다급히 119를 불렀고 몇 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차 한 대를 부르려면 기본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8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구급대원은 영어로 상황을 묻고 제 상태를 점검하며 곧장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로 저를 이송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한국어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독일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병원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불안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제 시야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의료진 2명이 번개처럼 달려오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처를 들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볍고 빠르면서도 얼굴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통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거의 반쯤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는데 한 의료진이 제 귀에 대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숨은 괜찮으신가요? 통증은 오른쪽 아래입니까? 혹시 어제부터 불편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 대신 이상하리만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저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막연했던 공포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 통로와 전용 진입로가 별도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표시가, 벽에는 의료 장비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서 있는 간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독일의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광경이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란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간 같았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나타나 제 손목에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 뒤 주사기를 준비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검사를 시작할 겁니다. 통증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진지하고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병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환자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진료실 옆 복도에는 초음파실과 CT실, 그리고 체열실이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처에 누운 채 그대로 밀려 들어가며 각각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이동도 없고 예약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바로 옆 방으로 전송됐고 또 다른 의료진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모든 게 연결돼 있었고 의료진들은 연주하듯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의료진들은 제 상태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지금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숨쉬기 불편하신가요? 작은 질문이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번 급성 편도염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접수부터 진료까지 4시간 넘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긴 시간을 견뎌야 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30분 안에 끝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잠시 후 한 남자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이름을 말하고 차트를 꺼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복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충수, 즉 맹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급성 충수염입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염증 수치가 매우 높고 통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수술해야 안전합니다. 그는 그림이 그려진 차트를 펴서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고 3군데만 구멍을 내어 수술합니다. 수술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합병증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외국에서 낯선 수술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말투와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학적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불안을 읽어내듯이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 매일 수십 건씩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문의와 환자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체로 간호사나 행정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의사가 직접 제 눈을 바라보며 환자 한 명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주문처럼 제 마음속 두려움을 모두 잠재웠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낯설어서, 너무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던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 그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구나.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다행이다. 수술이 결정된 후 병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저에게는 수술 동의서와 간단한 설명서가 주어졌고 전담 간호사가 수술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됩니다. 수술 도중 의식을 잃게 되시겠지만 모든 과정은 저희가 책임지고 지켜볼 겁니다. 마취가 깨어나는 시간도 포함해서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혹시 마취에 대한 두려움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신마취는 인생 처음이었고 그것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타지에서 받아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였지 응급실과 수술실을 경험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반응을 눈치채자 잠시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수술 받을 때 그랬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국에서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국인이라서 처음이라서 무서워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 쓸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이곳의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는 간단한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링거 주사가 연결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실로 가기 직전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명찰에 회복실 전문 간호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앞으로 제가 수술 후 만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뜨시면 제가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무서운 꿈에서 깬 느낌일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아무 말 못하셔도 괜찮아요. 눈만 마주쳐도 제가 알 수 있게 훈련받았어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아닐까? 수술실 이동 시간이 되자 스트레처에 누운 저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에는 흰색 조명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간호사와 의사들이 지나가며 곧 끝납니다. 힘내세요라는 짧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워있는 제 시야에서 그 말들은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앞. 자동문이 열리자 영화에서만 보던 수술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모두 제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외과 의사, 간호사, 보조 인력들까지. 그리고 그 중 한 분이 마치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주변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맹장 수술한 건 진행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고 마취는 표준 프로토콜로 가겠습니다. 모두 준비됐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집도로 들어갑니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루카스 씨, 우리 모두 이름 알고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환자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 마음. 그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옮겨져 마취가 시작되기 전 마취과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술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수술실 안이 잠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은 여기 한국에 왔고 저희가 책임질 겁니다. 안심하고 잠깐 쉬고 오세요. 마취약이 들어오고 점점 의식이 멀어지던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공포보다 강하게 남은 감정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은 절대로 저를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기억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위안이 될 정도로요. 의식을 잃은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깊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마치 어느 공간을 훌쩍 뛰어넘은 기분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밀어 올리는 것처럼 떠졌고 그 순간 제 눈앞엔 낯선 천장과 작은 둥근 조명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수술은 끝난 건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건가? 몸을 조금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고 입안은 마치 모래를 삼킨 듯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제 오른쪽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뜨셨어요. 루카스 씨, 수술 잘 끝났습니다. 너무 잘 버티셨어요. 수술 전에 저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던 회복실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가 눈을 뜨자마자 옆에 있었고 미리 약속했던 것처럼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제 입술 근처로 빨대를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지금 물 드시면 안 돼서 입 안만 적셔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 모금의 물이 입에 닿자 그제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저는 깨어났고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은 정말 잘 됐어요. 예상보다 염증이 조금 심하긴 했지만 교수님이 워낙 빠르게 진행하셔서 합병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회복 속도도 좋아요. 아마 내일쯤이면 병실로 옮겨지실 거예요. 그녀는 이 말을 마친 뒤 제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따뜻해서 차가운 회복실의 공기와 대조되며 진한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이후 몇 시간 동안은 짧게 졸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들어와서 체온, 혈압, 심박수를 체크하고 링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정신이 혼미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다는 것, 환자를 수치가 아니라 생명으로 대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회복실 조명은 어둡게 조절됐고 주변에는 같은 수술을 마친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료 장비는 최신이었고 각 침상마다 별도의 커튼이 설치돼 있었으며 환자마다 전담 모니터링 기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독일의 대학병원 회복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고 환자 대기 인원이 많아 간호사들은 분 단위로 바쁘게 움직였으며 의료진의 표정은 늘 긴장감과 피로가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각 환자가 하나의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몇 시간 뒤 제 몸 상태가 안정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1인실이었고 침대 옆에는 간이 소파, 작은 냉장고, 공기청정기, 전동식 커튼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바깥의 불빛은 회복 중인 제 마음을 어루만지듯 은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채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회복을 시작한 그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구나. 여기서 나는 단순히 진료받은 게 아니라 진심을 받았구나. 이 나라의 의료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서 두려운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화 안에 이방인이 아닌 사람으로, 환자가 아닌 존재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했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도 낯설었던 나라에서 너무도 다정한 손길을 받았다는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편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각,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고,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천천히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아직 드시기 어려우시면 죽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밥, 미역국, 고등어구이, 조그만 반찬들이 하나하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따뜻한 죽도 따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식이라고 하면 대개 빵, 치즈, 감자 요리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정해진 식단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의 식사는 정말 식사다운 식사였습니다. 입맛이 없던 저도 따뜻한 미역국 국물 한 숟갈을 뜨자마자 속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식사가 맞지 않거나 먹기 어려우면 언제든 말씀하라고 했고 식단에 대한 피드백도 메모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독일 음식 그리우시면 내일 아침에 우유랑 토스트도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저는 순간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병원이 이런 세심함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환경미화 직원이 들어와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며 창문 틈에 먼지까지 닦아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매일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병실은 환자의 두 번째 몸이에요. 깨끗해야 회복도 빠르죠.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의 일환처럼 여기는 태도. 한국 병원은 의료진뿐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한 젊은 간호사가 들어와 저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걸어보셔야 해요. 움직이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제 링거 거치대를 끌며 천천히 병원 복도를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몇 걸음을 옮길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듯 격려해 주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환자들이 걷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조용히 지켜보고 도와주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도로 걷는 도중 간호사는 슬며시 말했습니다. 독일에 계신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혹시 영상통화 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핸드폰을 떠올렸고 침대 옆 서랍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밤사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메시지, 이메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중 엄마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카스, 제발 연락 줘. 너무 무서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제가 혼자 병원에 누워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로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루카스, 괜찮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지금 너 목소리 듣는 거 맞아? 저는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국 병원이 나 살렸어. 나 여기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엄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너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고맙구나.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단지 병을 치료받은 게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낯선 외국인인 제 생명을 지켜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 이 병원, 이 사람들 덕분에 저는 살았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아침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걸음걸이도 좋아졌고 식사도 잘하시네요. 오늘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괜찮으시면요. 저는 한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이라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제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권장합니다. 오히려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이 회복을 늦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신 퇴원 후 관리 방법을 정확히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수술 이후의 식단, 복약 시간, 다시 병원에 와야 할 날짜까지 A사 2장짜리 회복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까지 고려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우신 감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무리해서 참지 마시고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 병원은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정산하러 원무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니 최소한 수천 유로는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구급차 이용료만 해도 500유로, 응급실 진료비 수백 유로, 수술비는 말할 것도 없이 보험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니까요. 창구 직원이 청구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총 진료비 297만 원. 학생보험 할인 적용 후 실 납부액 87만 원. 환율로 계산하니 고작 600유로 남짓이었습니다. 구급차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각종 검사, 급성 수술, 입원, 식사, 회복까지 포함된 비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제게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국내 유학생 보험이 적용됐고요. 병원비 부담은 최대한 줄여드렸습니다. 혹시 납부가 어려우시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세요.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용 부담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도 비용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퇴원 직후 저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독일에서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 토마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너도 혹시 아프면 무조건 한국 병원으로 가. 곧장 영상 통화가 왔고 제 얼굴을 본 토마스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위급했으면 병원비 어마어마하게 나왔겠네. 지금 유로로 얼마나 낸 거야? 제가 금액을 말하자 그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독일이면 링거 몇 통 맞아도 그 돈 나오는데 이거 유학생 커뮤니티에 무조건 공유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독일 유학생 커뮤니티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존엄성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글은 수십 건의 댓글과 수백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됐습니다. 그게 진짜야? 나도 한국 병원 경험 있는데 인정. 독일 병원은 예약만 3주 걸리는데 문화 충격이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한 구석에서 살아난 한 독일 청년이 누군가에게 이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뒤 저는 다시 대학교 기숙사로 복귀했습니다. 수술 자국은 여전히 따끔거렸고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복귀 후 첫 번째로 든 감정은 이제부터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환학생으로 K- 문화와 음식에 관심 있는 외국인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이제는 제 생명을 지켜준 나라로 마음을 열고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 이후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기에 익숙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먼저 내린 후 타는 것이 마치 본능처럼 지켜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휠체어 승객을 위한 안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등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배려의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독일에서도 복지 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처럼 작은 불편까지 신경 쓰는 구조적인 배려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기숙사 근처 마트에 들렀을 때는 계산대 직원이 제가 물건을 담고 있는 걸 보더니 직접 장바구니를 펼쳐 물건을 담아주었습니다. 잠깐 멍하니 있던 저를 보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하셨다면서요? 몸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SNS에 많이 올라오시던데요? 알고 보니 병원에서 쓴 경험담이 유학생 커뮤니티를 넘어서 SNS로 퍼졌고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감동적인 외국인 후기로 회자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걱정해주는 기분. 그것은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출석을 유연하게 처리해 주었고 같은 수업을 듣던 한국인 친구들은 따뜻한 죽과 과일, 편지를 기숙사로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가 아프면 다 같이 걱정해요. 우리도 가족 같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에서 혼자 눈을 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낯설지만 다정했던 간호사, 이름을 기억해준 의사, 입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지금 나를 챙겨주는 이 친구까지. 이 나라는 어디까지가 시스템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을 위해 완성된다는 것. 퇴원 후 한 주가 지나면서 몸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점점 사라졌고 걸음걸이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에서 어르신이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장면. 지하철 안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지 못하는 관광객을 도와주는 젊은 커플. 편의점 계산대 너머에서 조용히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인사해주는 점원.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겐 작은 감동의 연속이었고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장면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나라다. 병원에서, 길 위에서, 학교에서, 일상 곳곳에서 진심과 시스템, 배려와 효율이 공존하는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겪은 지금 저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5개월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직 스펙과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체험, 글로벌 인맥, 어학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성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했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수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살아난 건 단순한 의료기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회복을 응원해주며 저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준 시간들이 저를 진짜로 살려준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었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였을까? 혹시 나도 나보다 성적이나 성공이 낮은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한국의 전통 찻집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병이 나은 기념으로 제 자신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 인사동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 그곳에는 나무 향이 감도는 따뜻한 공간과 조용히 흘러나오는 국악 소리가 있었습니다. 닭이 세트 위로 피어오르는 찻잎 향은 마치 제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찻집의 사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수술받고 살아났어요. 오늘은 그저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 오래 간직하세요. 한국은요, 따뜻한 걸 알아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는 나라예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기숙사 청소 아줌마에게는 꼭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커피를 타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저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원해서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모르게 저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란 GDP가 높거나 경제 규모가 크거나 관광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는 거요. 그걸 저는 대한민국에서 배웠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저는 홀로 서울 남산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공기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붉게 물든 단풍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 회복했던 병원, 매일 오갔던 지하철 노선, 친구들과 웃던 캠퍼스, 친절했던 슈퍼 아주머니의 목소리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도시에서 살아 있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실에서 회복하던 날부터 매일 짧게 적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수술 전날의 공포, 간호사의 손길, 의사의 확신에 찬 눈빛, 병원식의 따뜻함, 친구들의 위로, 지하철에서 마주친 작은 배려들까지.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를 바꿨다. 그 문장을 다시 읽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땐 단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라는 제게 제2의 고향, 삶의 전환점, 그리고 진짜 사람 냄새를 가르쳐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망대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가 저를 힐끔 보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마지막 날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담으러 왔어요.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면 당신은 잘 살아온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짧은 대화는 마치 한국이 제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메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남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습니다. 무언가를 놓고 가는 것 같아서였죠. 아니, 누군가를 남겨두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비행기 티켓을 꺼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정말 고마웠어요. 독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따뜻한 수프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식사 시간만큼은 어떤 말보다 깊은 감정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저를 내려놓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예전의 루카스가 아니구나. 눈빛이 달라졌어.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인간을 숫자로만 보던 그 전공이 점점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대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행정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고 의료 시스템과 인간 존엄성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외국인 환자에게 남긴 정서적 신뢰와 회복력의 구조. 논문에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곳곳에 인용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논문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계를 넘는 진심이 느껴진다.
이건 그냥 연구가 아니라 삶이다. 뿐만 아니라 저는 독일 내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병원 동행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통역, 수술 전 정보 제공 등을 도와주는 이 활동은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병원에서 손을 잡아주던 한국 간호사를 떠올립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차례구나. 그 이후로 제 삶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속도와 경쟁만 좇지 않고 더 이상 성공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저는 늘 혼자 조용히 한국의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병실, 남산, 한강, 지하철, 서울의 밤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던 저와 그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립니다. 내 인생에 한국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저는 대답합니다. 거긴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나라야. 거긴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나라야.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어.